배라도 갈라서 보여줘야 되냐며 억울함을 나타낸 서혜순 씨. 과연 진실은 뭘까요?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여전히 남아있는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시가 좀 되기 전에 서혜순 씨가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 조사에 앞서서 작심한 것처럼 20분 동안 줄줄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영화가 내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고 저를 20년간 스토킹 같이럼 제 사생활 뒷조사하고 영화 팩트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이상호 그분이 지금 정신 상태가 정상이신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저도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언론인이라면 이상호 씨 같은 분이 저 같은 남편도 없고 딸도 없는 여자한테 그렇게 인터뷰했던 내용 이렇게 짜집게 해서 영화로 만들었고 저한테 초상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허락도 없이 그게 영화일 수도 없는 거를 돈을 받고서 영화관에서 상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활복 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이상호 기자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정신 상태가 어떤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교수님. 네. 저는 좀 귀에 들어왔던 게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는 여자를 공격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일단 동정심을 상당히 강하게 이제 유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이 프레임을 자신은 약자다. 그래서 이제 여성이고 약자인 자신을 여러 남성들이 괴롭히고 있는 거다. 이런 프레임으로 자기의 입장을 호소를 함으로써 자기를 좀 불쌍하게 그리고 동정심을 가지고 이제 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서 좀 여론의 반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좀 본질적인 얘기보다는 동정심을 자극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데 오늘 또 얘기가 나왔던 게 앰네스티 같은 단체 제소하고 싶다.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여러 번 하시면서 이제 약간 좀 진화된 형태의 인터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의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가 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제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반론을 제기를 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이제 조금씩 변명하는 정도에 이제 그치는 게 맞는데 이제 지금 상당히 봤을 때 약간 피해 의식이 사실은 상당히 많고 아마 이상호 씨가 본인을 상당히 오랫동안 괴롭혀 왔다는 것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앰네스티 고소, 제소 이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은 없는 얘기고 이미 이분은 우리나라 그 권익위원회인가 인권위원회인가 그쪽에다 이미 다 그 세 분에 대해서 진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테니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요. 본인은 억울하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할복 자살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상당히 이건 굉장히 과격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여성들 특히 전업주부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여성분들이 내 배를 갈라서 보여드릴까요? 또는 할복 자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경우인데 본인은 이제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할 정도로 내가 참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합니다. 제 심정을 좀 알아주세요. 이런 심리 상태에서 말을 한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좀 자극적인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건 결국 어떤 논리에 호소하기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여기서 좀 특이했던 게 저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남편과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남편 혹은 부인 이런 식의 그 프레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특히 본인이 그 남편이 죽은 지 20년 동안 남편이라고 하는 그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힘들게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현재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왜 여기다 갖다 붙였는지는 사실 저도 좀 약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아마도 이제 그 얘기에 하고 싶었던 본질은 이렇게 믿을만하고 자상한 사람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제 그 본인이 이제 뭐 동거남임 혹은 내연남이라고 주장되는 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미리 조금 포석을 까는 듯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분노의 감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결혼하지 마라. 무슨 일이 생기면 여자 뭐 잘못으로 이렇게 돼버린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거든요. 네,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자꾸 이제 남성 대 이제 여성을 편 가르면서 이제 대결을 구도를 갖다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성인 우리 약자들, 소수자들, 우리들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의 한국 사회의 현재의 모습이고 제도 아니냐. 네.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 당하지 말려면 아예 그냥 결혼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좀 비약시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약자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동시에 네. 시댁에 대한 그러니까 김광석 씨 그 가족에 대한 어떤 분노의 감정, 불만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며느리 혹은 그 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그 그러니까 고전적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 자체가 뭐 부인이나 그 며느리에 대한 그 시댁 식구들의 여러 가지 뭐 핍박, 학대 이런 게 이제 기본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네. 그걸 자꾸 얘기하면서 본인이 시댁 식구들한테 여러 가지로 많이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아마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김광석 씨와 이혼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사실은 민법상 보면 혼인관계의 해소라고 하는 것이 뭐 남편이나 배우자가 그러니까 실종했거나 아니면 사망했을 경우 그리고 이혼으로 이제 3가지 정도로 그 혼인관계가 해소가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네. 실질적으로 뭐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미 그 이혼을 하려면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미 대상은 사망해서 없는 상태이고 혼인관계는 해소가 됐죠. 다만 이제 우리 민법상 775조에 의하면 일방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그 나머지 사람은 자기가 재혼하지 않는 이상은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미 죽은 남편하고 이혼하겠다. 이건 제가 봤을 때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 또 여러 번 이제 방송 인터뷰도 하고 문제가 불거져서 지금 형사 그 고발 당해서 지금 조사받으러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도움을 네.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뭐 이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썩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닌데 다만 이제 그 정도로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강력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관계를 끊고 싶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 걸로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해소를 해야 될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조사를 받는 건 이 저작권 소송 당시에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건데 그런데 오늘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요. 저작권료가 한 7, 8년 정도 동안은 1년에 500에서 6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예, 뭐 그 액수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예상을 하듯이 굉장히 엄청나게 큰 액수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많은 액수를 가지고 내가 뭐 연연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걸 갖다 좀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뭐 논점이 되는 게 이제 사기 소송건에서 과연 재판의 결과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기 딸이 죽은 사실을 갖다 숨겼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사실 딸아이가 이제 죽은 시점하고 대부분의 결과가 나온 시점 사이에 이제 1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이제 숨긴 게 아니냐.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가 그 이유가 뭔지 이걸 명확하게 좀 밝혀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저작권료가 어느 정도인지 추산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저작료에 대해서 혹은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한 게 원래 뭐 2015년도에 나왔던 어떤 그 감정하시는 분에 의하면은 이게 90억 가치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었고 또 아마 이제 물려받은 건물까지 포함해가지고 100억 정도의 재산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걸 얘기하려는 것 같고 특히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료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처럼 7, 8년 전에는 정말 500만 원, 600만 원 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잘못 알려지고 본인이 욕심쟁이처럼 비춰지는 부분, 또 본인이 돈 때문에 시댁 식구하고 갈등을 겪고 딸까지 이런 식으로 뭐 몰았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받는 부분이 이제 싫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을 일부러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현재 뭐 얘기 듣는 것에 의하면은 현재는 지금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게 1년에 한 7, 8천만 원 정도는 저작권 수입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사실 이 수입만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뭐 그
김광석이란 이름을 쓸 때마다 자기에게 얼마씩 그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 상표 등록도 해놓았고 여러 가지를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순전히 저작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옳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뿐만 아니라 서혜순 씨가 딸을 제대로 돌봤었는지 이것도 조사 대상인데 딸이 숨졌을 당시 상황에 대한 서혜순 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호흡곤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감기약 먹고 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물 먹고 그냥 소파에 이렇게 잠깐 앉아 있었던 거고 특별한 그렇게 뭐 호흡곤란 이런 건 아니었어요. 네, 지금 서 씨 얘기를 들어보면 딸이 죽었을 당시에 특이점이 없었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 부검 기록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을 보면 좀 다른 정황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딸 아이의 사인 자체는 화농성 급성 폐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 그 폐에 이제 종기가 생겨가지고 골마가지고 그래가지고 폐에 고름이 끼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성 폐렴이 이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려면 적어도 한 5시간, 6시간 전에는 굉장히 심하게 이제 고통을 받고 뭐 기침을 하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났을 거다. 네. 그렇다면 이제 부모로서 그렇게 아이가 막 심하게 고통을 호소하고 그러면 빨리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좀 제대로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치사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네. 그걸 갖다가 지금 쟁점으로 이제 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혜순 씨는 아니다. 아이가 뭐 특별한 그렇게 굉장히 아픈 그런 어떤 증상을 보이지 않고 단지 감기가 좀 있고 열이 있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아이가 이렇게 상태가 나빠지리라고는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입장을 좀 옹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네. 이거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으면은 우선 병원을 데려가서 감기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요. 그런데 한두 번 먹어봐도 낫지를 않게 되면 더 큰 병원을 데려가서 사실은 이제 입원이라도 시키고 검사를 시키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아이는 23일 날 사망을 했는데 엄마의 말에 의하면 18일부터 이제 아이가 아팠다고 얘기를 해서 자기가 그냥 감기약을 먹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방학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제가 봤을 때 방학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픈 아이, 그러니까 죽을 만큼 아픈 아이가 과연 병원에 갔을까 아니면 학교에 출석을 했을까 이런 걸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하고 네. 또 하나는 그 약을 먹어도 호전이 되지 않는 아이에 대해서 왜 병원에 데려가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거나 검사를 하거나 입원시키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뭐 이은성 그 서울대 법의학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5, 6시간 전에는 너무 아파서 이게 폐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이다. 네. 5, 6시간 전에는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가부키 증후군이기 때문에 혹시 그게 변수가 됐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가부키 증후군의 자식을 가진 엄마라고 한다면 혹시 모르잖아. 이 증세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지 더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을 하고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열은 좀 있었었고 감기약 먹였었고 이제 이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과연 그렇게 그냥 평온한 상태로 아이를 그냥 병원에 안 데려가도 될 만한 상태로 괜찮았던 아이가 그렇게 갑자기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그렇다면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데 스스로도 그런 것도 좀 하지 않았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시간 자체가 이제 새벽 5시 14분에 소파에 쓰러진 걸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게 과연 그때 이제 아이가 잠을 자다가 그래가지고 좀 뭐 아프다고 이렇게 뭐 그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 건지 그걸 계속 아파가지고 둘이 엄마하고 딸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새면서 계속 아파했던 건지 아니면 그 중간에 아이는 어느 정도 이제 잠을 자고 그리고 새벽에 갑자기 증상이 나빠져가지고 결국 이렇게 쓰러진 건지 이런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이분이 그때 당시에 동거남이라고 불리는 그분하고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딸은 아마 딸방이 있었겠죠.
그럼 딸 방이 따로 있고 엄마는 그 동거남하고 이제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밤이니까 잠을 자야 되니까. 네. 그러면 아이가 이제 아픈지 안 아픈지 호흡곤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아이가 저쪽 방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이랑 처음부터 계속 아팠었으니까 같이 옆에 앉아서 간호를 해주었는지 아니면 그냥 아이는 자라고 내버려 두고 본인이 그냥 본인 볼일을 보았는지. 만약에 본인 볼일을 보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아기가 그렇게 돼 있었다. 그럼 사실 중간에 호흡곤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오늘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할 때 그 부분을 네. 집중적으로 아마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서혜순 씨 동거남으로 알려진 그 남성의 진술도 중요하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매우 생각이 중요한데 드는데. 문제는 그 신빙성이죠. 왜냐하면 이분은 기본적으로 서혜순 씨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거의 남편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서혜순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네. 만약에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면 이렇게 상당히 시간이 지난 때까지도 이분하고 같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남성분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진술이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 수사 전문가들이 제대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동거남으로 알려진 남성 같은 경우에는 김광석 씨와 서혜순 씨의 갈등의 원인이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서혜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거는 했지만 불륜은 아니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얘기는? 자기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뭐 흔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뭐 내로남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식의 좀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거죠. 자기 입장에서 좀 궤변을 뭐 이야기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 동거남 같은 경우는 김광석 씨의 이제 고등학교 이제 동창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이제 뭐 사업을 하고 있었던 뉴욕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등을 이제 뭐 불러일으킨 중요한 사건이 김광석 씨가 이제 뉴욕에 이제 콘서트를 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콘서트 이제 준비를 하고 본인은 굉장히 바쁜 상황인데 이때 이제 고등학교 이제 동창인 이 사람하고 이제 자기의 부인이 뭐 사라졌다는 거죠. 뭐 여행을 갔다 내지는 뭐 시내 구경을 하러 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동안 사라졌다가 콘서트 직전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콘서트를 해야 되니까 김광석 씨가 말은 못했지만 그런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심적으로 뭐 고민을 하고 갈등하고 스트레스를 갖다 많이 받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40일 후에 이제 결국 이 뭐 자살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그 사이에 상당히 이제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좀 갈등들이 증폭이 되지 않았겠나 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거는 했지만 불륜은 아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아까 말씀하신 그 미국에서 여행에서 그 김광석 씨가 이제 오해했던 부분처럼 그 당시에는 그 남성분과 어떤 관계를 가지지 않았고 단지 그 집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모여서 술을 마신 것뿐이다. 이제 그걸 강조하는 것 같고 그 이후에 김광석 씨가 사망한 이후에 그 남성분과의 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뭐 동거했다. 그거는 불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알려진 것과 같은 그런 갈등은 없었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의혹의 출발점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석 씨의 부검 결과도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타살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소견이 나왔어요. 예, 결국 이 목을 줄 같은 걸로 매 가지고 이제 자살을 한 그런 어떤 정황이 이제 보다도 이제 강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이 줄을 목을 맸을 때 이런 것이 이제 다른 사람이 줄을 매 가지고 이제 힘으로 이제 끌어당겨 가지고 이제 죽게 하는 이런 거 하고요.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계단이라든지 또는 이제 문 같은데 걸어 가지고 넥타이나 줄 같은 걸로 이제 목을 매는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상처 부위들이 좀 다른데 지금 현재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부검 의견서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네. 자기 스스로 이제 그렇게 이제 결박을 해 가지고 자살을 시도한 그런 가능성이 더 높은 걸로 그렇게 이제 보인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딸 관련된 그 부검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소견도 그렇고요. 김광석 씨 부검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소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법조인들이 예상하기에는
그 딸 서현영의 유기치사 혐의나 그 김광석 씨 거에 대해서 뭐 이미 이제 공소시효 지났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와서 밝히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었고요. 지금 왜냐하면 20년 전 김광석 씨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사망했는데 그 당시 부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부검 기수라고는 많이 다를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초동 수사가 그때 당시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부검을 함으로써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남아있는 그 서류만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는 아마도 이 뭐 사망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부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네. 또 유기치사라고 하는 것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 정말 방치를 해야 되는데 감기약을 먹이고 병원에 데려갔다고 한다면 일단은 방치는 아니거든요.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치료는 뭐 가능하다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치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방치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유기치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 뭐 예를 들면 병원 갔던 기록이라던가 뭐 그 당시에 어디로 그 동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네.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생각보다는 아마도 그 소송 사기 부분도 지금 같이 그 고발이 돼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요.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피해자 자신의 딸의 친구의 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오는 길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 동영상을 언론이 공개했습니다. 교수님, 그 네. 관련된 내용을 보셨는데 네네. 예,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예, 사실 이 사람이 그 동해안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간 게 사실은 그 딸 아이의 그 친구를 살해한 이후에 그 사체를 영월 쪽에 이제 유기를 하는 그 목적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동해안 쪽으로 가가지고 자기 이제 자살을 한 부인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데요. 네. 그 과정을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또 노출을 언론에 이제 보여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보면서 자기가 사망한 그 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하고 가슴 아프게 이제 생각하고 둘 사이에 별다른 부부간의 문제가 없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 이런 것들을 좀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연출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딸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엄마의 사진 영정을 들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다가 이제 찍게 된 겁니다. 네, 지금 딸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영상을 공개한 언론에 따르면 딸에게도 말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특별한 내용을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공개된 영상을 보면은 딸 부분은 사실 전부 다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잘 알아들을 수는 없게 해놨는데 요지는 제가 들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 부인이 자살하게 된 상황에 대한 설명과 네. 그로 인해서 본인이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 정황 또 그런 것들이 매우 억울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밝히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잘못된 그 이후의 결과가 당신 때문에 벌어진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신이 그런 식으로 원해서 성폭행을 8년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날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겠다고 결혼 반지 끼고 뛰어내리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고 지금 내가 마시고 죽으려고 했던 그 약을 이 아이들이 잘못 먹었다. 무슨 햄버거를 시켰더니 뭐 그거랑 같이 먹겠다고 해서 먹는 바람에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딸이 그때 수면제를 먹고 나중에 이제 깨어나서 처음에 한 말이 아빠가 그 전날 29일 날 이 아이를 부르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이 아이에게 수면제가 된 드링크들을 주라고 했다라고 딸이 먼저 밝혔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말한 것,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 이제 운전하면서 그 동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말하는 것처럼 햄버거를 시켰는데 이 아이가 잘못 먹었다라든가
이게 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던가 이런 식의 설명은 사실 맞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남자분이 동영상을 찍은 것이 정말로 본인이 뭐 자살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었다기보다는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이런 식의 뭐 심정했다는 것을 증거로 만들려고 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뭐, 예. 이 뭐 사실 뭐 부인이 자살을 했다. 그러면 이제 뭐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일단 수사기관도 혹시 남편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남편이 뭐 아내를 뭐 학대를 한다든지 뭐 폭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 그쪽으로 이제 관심이 쏠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은 오히려 그런 어떤 비난이나 어떤 책임의 표적을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죽은 부인의 의붓 시아버지죠. 자기 이제 어머니의 현재 이제 살고 있는 동거남 그 사람에게 몰기 위해서 네.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결국 자살을 한 거 아니야. 네. 지금 현재 사람들은 상당히 이 남편이 그동안 부인을 상당히 학대하고 괴롭히고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생각이 어려운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을 강요를 한 그런 네. 이런 정황들이 나오는데 자기한테 오는 비난을 오히려 그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유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뭐 부인의 책임, 그렇죠. 의붓 아버지의 책임, 그리고 딸의 책임, 그 그렇죠. 친구의 책임 이렇게 네. 몰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영학 딸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딸이 아버지에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종속된 상태였던 것 같다. 그리고 몸도 불편하지 않느냐.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할까?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딸이 제일 걱정이 되는데 이 딸을 공범이나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이 딸을 사실 정신 감정을 조금 시켜봐가지고 딸의 피해자적인 관점에서 조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이를 구속하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아버지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이 아이는 만약에 이제 구속이 안 되면 그 뭐 고모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돌봐주긴 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아이가 제대로 그러니까 생활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뭐 그런 치료 감호하는 곳에서 조금 돌봐준다던가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서 지금 아마 법원에서는 그걸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좀 전에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오후나 저녁 늦게 이제 이게 나올 텐데 그런 그 소년에 대해서는 특히 약간 아이를 좀 살리고 돌보는 관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아이에 대해서 뭐 구속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딸의 구속 여부 등 수사 상황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